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먼저 앞에 부분은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이 시간에 나와서 제가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가치주 주가 제가 포스코하고 성강밴드를 아마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성강밴드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잘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성장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증권사 리포트를 믿지 마라.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가 되시려면은 이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 이게 나와 이 리포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식에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만 믿고 매매하시면 절대 여러분들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리포트 하나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보다 제가 기업의 분석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월 17일 날 여러분들 대우 인터내셔널의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 잘 보십시오. 세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세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리포트가 나왔냐면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22,000원, 23,000원에서 17,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1월 14일 날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가가요. 11,800원을 찍고요. 2월 12일 날 주가가 19,2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보면 얼마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냐면요. 대략 한 60% 정도. 6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월 17일 날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음에도 불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죠. 1월 17일에서 오늘이 지금 2월 15일 아닙니까? 불과 한 20일 만에 오늘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 17,000원에서 22,000원, 23,000원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권사가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리포트가 왜 정반대로 나올까요? 이것은 증권사 리포트를 작성하는 연구원들도요.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차트가 쭉 빠져 있으면요. 목표 주가를 하향을 시켜버립니다. 차트 위로 쭉 올라오게 되면요. 목표 주가를 올립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차트보다는 기업 분석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한번 주가 한번 보십시오. 자, 주가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죠.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이럴 때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이때 리포트가 나온 하향. 주가가 빠지니까 오직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요. 야,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볼까요? 요게 요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요게요. 요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요 저점이에요. 지금 주가가요. 여기에 와 있어요. 단기적으로 주가가요. 60% 상승을 해버렸어요. 60%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상사업종들이 있죠. 대우 인터내셔널, LG 상사가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유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우 인터내셔널하고 LG 상사가 최근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여러분들 CU 있죠, CU 편의점 기업이죠.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면요, 이게 차트 보시면은 제가 방송 용어로 좀 타당치 않으나 한장하죠, 한장. 미치는 거죠. 예? 이 차트 보면 한마디로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 미치잖아, 미치는 차트죠. 끝내주죠, 한마디로. 한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어지는 차트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그 지점이에요. 어느 지점, 여기에서 매수했더라면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단기 40%나 급락을 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오직 차트에만 의존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트 보고 매매해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거. 차트가 모든 주식의 100%가 아닙니다. 차트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낼 것 같으면 차트만 공부하시죠. 차트만 공부해서 돈을 여러분들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장주는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됐는데요. 필립피스입니다. 좀 성장주의 개념을 맨 처음에 도입한 사람이요, 필립피스라는 사람입니다. 1907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성장주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장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바텀업 방식의 반대말이 탑다운 방식이죠.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 4월 13일이 그 지금 총선이 있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은 하향식 공천을 말하는 거고요. 바텀업 방식이라는 것은 상향식 공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은 거시 경제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 개별 산업을 보고 난 다음에 개별 기업을 보는 것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바텀업 방식이라는 것은 거시경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개별 산업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오직요, 개별 기업이 있죠. 오직 기업만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바텀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필립피스라는 사람은요, 위대한 기업은 영원히 매도가 없다. 위대한 기업은 영원히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저평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필립피스가 생각할 때는요, 저평가 주식은 투자해봤자 볼품없는 수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필립피스는 CEO의 탁월한 능력을 보는 거고요, 미래 계획을 보고요, 연구개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필립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1950년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식을 삽니다. 1950년에 이 주식을 사요. 사서 이 주식을 여러분들 얼마의 기간 뒤에 매도를 하냐면요, 1990년도에 매도를 합니다. 장장 40년 동안을 보유를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한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40년을 보유한다는 거 상상이 안 가시죠? 개인 투자 중에서 4분을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 중에서 4시간을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 중에서 4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0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나 성장주 투자나 똑같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성장주 투자에 제가 그 개인 한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해 2015년도 제가 초반에 3월달인가 4월달에 제가 그 강주에 한번 강연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이름을 제가 한번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내가 계좌도 한번 내가 밝힐 수도 있습니다. 김뭐라는 사람은요, 김영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요 인바디라는 주식을요 언제 매수를 했냐면은 2013년 6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5,7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이거 실화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제가 강연장 가가지고 이 사람 계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계좌를 제가 다 확인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스마트폰으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2013년 6월 달에 5,7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2015년 6월 달에 5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몇 년을 가져갔나 인바디를 2년 동안 가져갔습니다. 2년을. 그래가지고 890% 수익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지금 개인 투자자 중에서 프로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만 프로 아닙니다. 전설적인 오렌 버핏도 이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 개인 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배팅을 하느냐.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중소형주만 투자를 하더라고. 시가총액이 500억에서 한 3천억 정도 되는 주식만 배팅을 합니다. 단기 차익금 없는 종목을 하더라고요. 유행자산이 많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 기업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평균 실적이 30%나 40% 정도 좋아지는 주식을 찾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이 사람은 잦은 변동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잦은 변동이 장기 투자하다 보면 잦은 변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시장을 보지 않고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시장하고 무관하게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펀더멘탈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계속 이걸 극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업 탐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2년에서 5년 정도 가져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개인 투자도 굉장히 많더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오늘 사가지고요.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사람들 많죠? 그게 마약입니다. 마약.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자기 몸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약에 빠져들면은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맨날 초단타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초단기 매매 하더라도 적어도요. 10일이나 15일 정도 가져가서 매도를 해야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초단타 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초단타 매매는 절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단기 매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10일이나 15일이나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거는요. 15일 가져갔으면 60% 수익 났잖아요. 현대건설 같은 거 여러분들 한 25일 정도 가져갔으면 한 40% 수익 났잖아요. LG상사 같은 거 한 12일만 가져갔으면 한 30% 수익 났지 않습니까? 포스코 같은 거 최근에 한 15일만 가져갔었으면 한 30%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단타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이런 것은요. 절대 건물이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게 인바디입니다. 이게 월봉 차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수익을 냈더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제가 보는 성장주는 이렇습니다. 이런 기업에 여러분 투자하시면 됩니다. 불황기에 희소성이 있는 기업.
불안개도 굴하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요. 지수보다는 바텀업 방식이라 그랬죠. 지수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위주로 배팅을 하시고요. 연평균 한 10에서 20%, 30%, 40%, 50% 이렇게 꾸준하게 좋아지는 종목을 가지고 중기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달리기 큰 것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이 좀 달리기 큽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부채 비율이 낮고 재무 안정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제가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다음에 좀 시간 나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 제가 몇 종목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전 소장님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많이 이제 고생하셨죠. 네, 오늘은 다행히 주가가 이제 많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하고 관심 섹터 뭐 이런 쪽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정을 월요일이니까 체크를 딱 해 놓으셔야 돼요. 체크하고 최근에 뭐 잘 아시죠? 뭐 코코본드, 마이너스 금리 이런 용어들 이제 많이 나오면서 주가 대폭락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투자 전략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보시죠. 예. 자,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우면 뭔가 22에서 뭔가 좀 터트려 줬으면 좋겠는데요. 실제적으로 2월 달에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없습니다. 3월 달에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기대할 것은 1단계적으로 처음으로 금통위가 있겠죠. 이번 주에는 내일 바로 합니다. 네, 되게 이제 금요일 날 많이 했죠. 목요일, 금요일에 되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금통위에서 해외 쪽에 마이너스 금리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눈치를 볼 겁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는 없고요. 아마 3월 달 들어서 결정을 할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2월 달에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빠졌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 통화정책회의는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뭔가 대책이 확실하게 나올 거고요. 립 서비스나 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제 18일 날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죠. 그리고 19일 날 EU 정상회의가 있고 20일 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마이너스 금리나 뭐 코코본드 건으로 해서 뭔가 시장에 돌파구가 나오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그 정상회담이나 또는 재무장관 회의나 이런 쪽에서 뭔가 돌파구가 나올 수가 있죠. 대책은 안 나오지만 립 서비스라도 나올 수가 있겠고 힌트를 우리가 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다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는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한 주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엄청 많이 이제 내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일본이죠. 일본은 제2의 경제 대국이에요. 중국도 중요하지만 일본도 중요합니다. 뭐 NK 트레이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번에 그 마이너스 금리를 폭을 역시 그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선 것이 일본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하고 지금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니케이 지수 보시죠. 뭐 우리 대한민국보다 상당폭 많이 내렸죠. 네, 2만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내렸으니까 뭐 단기간에 한 30% 정도 폭락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린 것은 실제적으로 다음 화면에서 보시죠. 일본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 개의 화살을 쐈잖아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펼쳤고 재정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구조 조정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공한 듯 싶었지만은 이번에 급락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죠. 자, 그러한 양상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서 금융 완화 쪽에 대응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요. 재정 확대도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세 인하권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예요. 구조 조정은 한다고 하지만 아직 그것이 크게 효과를 못 봤고요. 그러니까 세계 화살을 쏘고 통화로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지만 그게 아직 성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시도를 했지만 그것도 사실 안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화면에서 이제 유로 지수나 니케이 지수 여기서 보시듯이 말이죠. 통화 완화 정책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나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ECB가 예금 금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효과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겠고요. 이번에 BOJ가 마이너스 금리로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주가는 더 폭락을 하고 안전자산인 엔화로 몰리면서 엔화 강세가 시현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어떤 그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이 이제 말이 안 먹혀들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여기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마이너스 금리가 뭐냐? 그거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가서 예금을 넣었을 때 그 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은행이 중앙은행에 이제 지준금이 그 남은 부분이 있어요. 초과 지준이라고 그러죠. 법정 준비금 이외에 남아도는 돈을 예치할 때 예전에는 이자를 받았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수수료를 중앙은행에 낸다는 얘기예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리하고는 틀리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왜 이걸 할까요? 경기가 나쁘니까 결국 은행이 일반인들한테 또는 기업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면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지 않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돌아가질 않고 은행 측에서는 대출을 하려고 하지만 수요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코코본드라든가 유럽은행 부실건도 역시 이 은행의 부실화되는 건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경기를 부양하면서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또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다음 화면에서 보면 대개 현재 스웨덴이라든가 ECB도 하고 있고요. 3월 달에 ECB가 아마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70까지 상당폭 내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덴마크, 스위스, 일본 할 것 없이 대개 기축통화권과 관련이 된 쪽들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캐나다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또는 노르웨이라든가 영국, 심지어 이제 미국까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은행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벌금을 무는데 손실을 안 물 수가 없죠. 은행이 먼저 부실화돼서 은행이 먼저 파산하면 도루묵 아니겠어요. 근데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현재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2분기 계속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CDS 스프레드도 상당폭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코코본드죠. 코코본드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코코본드가 과연 뭔데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전환사채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건이 붙어 있죠. 유사시에 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조건이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강제 전환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강제 전환되니까 불이익을 받겠죠. 그리고 상각된다는 거는 그 값어치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코커본드 건의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유럽은행에서 얘기가 되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코커본드의 이자를 미지급한다는 건인데 다음 그림이죠. 네, 이자를 미지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급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면은요. 자, 경기 침체되면서 금리 내리고 마이너스 금리. 예. 화면이 좀 돌아갔죠? 네, 마이너스 금리, 은행 수익 악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유가, 초저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네, 금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듯이 금으로 매기가 붙고 있는 거죠. 항상 그래요. 그 위기가 발생할 때는 금이라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러 쪽으로 이동하거나 둘 중 안에 하나죠.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볼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예, 다음 화면에서 보죠. 네. 대개 우리가 그 위기이긴 한데요. 최악의 위기로 치달은 상황은 아닙니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08년에 리먼 사태하고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고 대개 네모난 그 빨간 네모 있죠? 네, 요런 정도 코스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저지가 되겠죠. 예, 여기서 저지가 된다. 그렇게는 보지만 요번에 그 포인트가 깨져서 내려가면은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때는 1700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 라인 때 1800포인트 약간 상단 이 정도를 등락을 거듭하는 이 네모 박스의 움직임 이런 양태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가시는 게 좋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죠. 코스닥은 뭐 지금 현재 오버밸류입니다. 네, 이번에 전부 다 무너졌죠. 그래서 당분간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양도세 완화건과 관련돼서 역시 움직임도 그렇고요. 그 건 때문에 쉽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요.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죠. 네. 자, 마이너스 금리의 폐완화 정책이 분명히 출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립 서비스라도 이번에 나와야 될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에서의 등락 과정 이걸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코스닥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적 상승률이 있죠. 실적 상승률이 확실한 것만 선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거품주는 빼고요. 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N고수혜주 쪽으로 중심이 가 있죠. 네, 달러 ETF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 관련주 쪽 이런 쪽에 중심을 두셔서 이번 주에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